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질투, 탐욕, 분노, 슬픔, 이런 게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경제, 돈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인간의 아주 사적인 감정들이 금융시장을 또 경제를 움직여 왔는데요. 오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돈의 역사를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책 돈 밝히는 세계사의 저자인 차현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현진 작가님은 한국은행에서 40년, 38년. 정확히는 38년. 예. 그리고 직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사로 또 재직을 하셨고, 예. 이제 전업 작가가 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키워드로 돈의 역사를 풀어내셨어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의미, 어떤 시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 45년 전에 경제학을 배울 때부터 예. 지금까지 제가 늘 품어왔던 생각인데 돈은 기계나 숫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다. 결국 사람이 돈을 갖는 이유는 편안해지려고, 네. 또는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지배를 하려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후손까지 근본적으로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빠지면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자동차 없는 도로를 연구하거나 도로 없는 자동차를 연구하거나 돈만 보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인간이라는 요소를 같이 놓고 보아야지 전체가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습니다. 또 경제도 그렇게 굴러가기도 하고요. 돈 그렇죠. 자체가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예 책 앞부분에 5욕7정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간의 욕망을, 특히 이제 재물욕을 예.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뭐 한국은행을 뭐 비롯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했거나 인간의 감정 때문에 시장 반응에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많죠. 많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위기 때인데, 네. 보통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양을 더 많이 풀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본 심리를 거의 심리학자처럼 다듬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미국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돈을 확 풀었고요. 네. 영국은 입으로만 풀었습니다. 지금보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주가가 15% 이상 더 떨어지면 예. 영란은행이 무조건 모든 주식을 다 사줄 것이다. 와.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풀고 사람들이 이게 바닥이로구만 해서 반등이 됐거든요. 영란은행, 중앙은행이 사기 전에 내가 더 싸게 사야지. 그렇죠. 하면서. 예.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당시였던 97년 12월에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장롱에 있는 금을 꺼내서 은행에 가서 팔면 그 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금을 다시 팔아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 금을 미국에다 팔아서 달러를 조달해서 이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재원으로 삼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은행이 그 금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한 거는 1달러도 안 됩니다. 이런 한 푼 팔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24톤의 금 중에서 네. 한국은행이 상징적으로 3.5톤 정도만 사줬고요. 예. 그리고 그걸 외국에 팔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정부와 함께 국민들과 합심을 해서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가져온다. 이것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와 아시아 위기와 다른 것이다. 라는 거를 세계 각국에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야, 한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다. 계속 투자해도 된다. 해서 경제가 금방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제의 심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재미나네요. 이런 게 이제 돈 밝히는 세계사 책에 녹아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그때 예. 쓰는 용어 하나 하나가 예.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게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돈 밝히는 세계사입니다. 왜 어릴 적부터 너무 돈 밝히지 마라 이런 얘기들 듣기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예, 제가 책 서문에 쓰기도 했지만 인류 역사는 그 돈으로 표현되는 욕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밝혀온 것이 세계사라는 뜻도 있고요. 거꾸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자 살자 모으려고 했던 그 돈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과거라는 뜻으로 돈을 밝혀온 세계사, 그리고 돈이 밝혀주는 세계사, 그 두 가지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두루 담았습니다. 해서 오늘 돈 밝히는 세계사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인간의 감정이 경제 흐름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다양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마주해 보게 될 텐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네.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버블 붕괴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더라고요. 예. 아직 학자들이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버블 붕괴는 1958년 1월 17일 그러니까 바로 해가 바뀐 직후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 예. 카드 사태도 아니고 IT 버블도 아니고 예. 1958년이요. 네, 58년 1월 달에 그때는 국채밖에 없었거든요. 전쟁이 끝난 지 아직 5년도 안 된 나라에서 네.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56년인가에 그 증권거래소가 처음으로 이제 개장이 됐는데 네. 그때는 상장된 것이 그 은행주 5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한전 같은 공기업 2-3개 나머지는 국채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국채였는데 그 국채를 살라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달려들었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와장창 깨진 1958년 1월에 국채 파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금융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채 파동. 그 국채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데 나라에서 이제 국민에게 빚을 좀 지겠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몰려갔을까요? 예.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국채 발행 조건을 좀 알아야 돼요. 그때 정부는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5년짜리 국채를 발행하면 네. 5년 있다 원리금을 갚는 게 아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했습니다. 500을 빌리면 매년 100씩 갚고요. 우리 주택담보대출처럼요? 그렇죠. 예.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리 5%를 얹어서 갚았기 때문에 통칭 5분리 국채라고 했거든요. 5으로 나누어서 갚는다 하는 5분리 국채인데 그거를 당시에 복리 계산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은 무식하게 그냥 액면가 대비 몇 프로나 할인을 했느냐. 그래서 뭐 오늘은 20% 할인했다. 오늘은 21%로 할인했다. 그런데 그 복리 계산식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숫자 하나 달라지면 금액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이게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매력적인 상품이었는데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 이제 한국도 정신 차리고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정부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경제 안정을 좀 해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도 더 걷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 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면 국채 가격이 앞으로는 오르겠구나. 국채 발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국민의 반이었고 어허.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경제 개발을 한다는데 이승만 정부가 그런 도로 닦고 공장 세우고 항만 짓고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두 측이 국민이 거의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 투기를 했어요. 예. 왜 그랬냐 하면 당신은 증권거래소가 컴퓨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주문을 넣으면 그 달 월말에 한 번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29일까지 잘못 사가지고 손해를 봤더라도 마지막 팔아요. 한 번에 이제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이 같이 있었던 셈이니까 모든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그냥 주문만 내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야 이거 나도 돈 좀 벌겠네.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와장창 이렇게 다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보기에 너무 한심해가지고 예. 아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1958년 1월 17일 날 대통령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 명령으로 네. 어저께 있었던 증권거래소에서 있었던 국제거래는 전부 무효로 한다. 오잉. 그게 이제 결국은 초헌법적인 발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는 환희작약하는 국민이 있었고 손해본 사람들. 예. 한쪽에서는 또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또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증권회사 절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 임원들이 동시에 다 해임됐고요. 그 한 번에 조치로요. 예. 하루치 거래. 예, 하루치 무효 거래를 때문에. 무효. 근데 그 하루치 거래가 거의 GDP의 상당수 됐거든요. 뭐 입만 갖고 했었으면 되니까. 그래서 증권시장이 폭 망했는데 예. 돌이켜 보니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어. 전쟁을 치른 지 5년도 안 된 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금융버블 붕괴 사건이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개는 국채였지만 예. 그 역시 여러 사람들의 감정, 욕망, 질투가 다 담겨 있었던. 재미있는 거는 미국도 건국 이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국 국채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조지 워싱턴 예. 장군 이름으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금무로 교환이 가능한 새로운 국채로 바꿔준다고 하니 거의 액면가의 90%로 할인됐던 국채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환희작약을 하고 한쪽에서는 왜 건국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버블을 부추기느냐. 그냥 그 국채 발행한 건 발행한 거고 야,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는 사람으로 또 쪼개져 가지고 미국도 한바탕 난리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게 67년 전 얘기인데. 예.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과 그게 뭐냐. 우리는 부채공화국인데 재정 건전성을 좀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지금 48%, 네. 49%까지 가서 좀 걱정되는 수준으로 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도 개인과 다를 게 없다. 경기가 나쁘면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국가도 양입 위출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고 지출을 해야지 무조건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상나라의 탕왕은 왕이 사는 궁전도 비만 피하면 된다. 큰 궁궐을 짓지 마라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역사 고전에 두고두고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 절약을 해야 된다.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견해가 있고 우리나라의 세조라든지 당나라의 덕종은 무슨 소리야. 국가가 개인하고 다른 거는 위기에도 돈을 풀어서 개인과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개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걸 세조 시절에도 이야기했죠. 세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양출세입이라고 해서 국가는 먼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지출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거두면 된다. 양출세입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세조가 큰 정부를 지향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근데 2020년에 기재부에서 뭐 재정 지출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어떤 철칙을 지키자고 해서 복잡한 공식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산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지 어떤 도로이고 어떤 공항이고 어떤 공장인지 그래서 양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각 지출 항목 하나하나의 완급하고 경중 이런 것을 가리는 국회에서의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밝히는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조 시절의 그 정부의 역할까지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버블 혹은 금융위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2008년은 분명히 아닐 거고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한참 전이더라고요. 예. 서기 33년 무렵이에요. 예. 예수님 33살 때. 네. 예. 그때가 이제 서기 33년이니까 네. 아마 예수 십자가 사건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 직후에. 예.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예.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예. 막상 자기의 제국 안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파격적인 경제정책을 펴니다. 오. 예. 그래서 그때의 사건이 최초의 금융위기이자 경제 활성화 대책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아하. 역사학자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최초의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친 거예요? 그 후에? 예, 그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금을 캐가지고 네. 이탈리아 반도로 갖고 오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금이 지중해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로마에서 돈을 빌려갔던 로마에서 보기는 야만 국가인 프랑스에서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겠다.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내린 결정이 우리 귀족들이 모범을 보이자. 우리 귀족들이 식민 제국에 다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 팔아서 자기 재산의 절반은 로마 안으로 갖고 오자 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애국적인 결정을 내려요. 네. 이게 뭐 거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네. 그랬더니 식민지 땅을 파는 바람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식민지의 가격이 땅값이 더 폭락을 하고 아. 돈이 없어서 빚을 냈던 사람들은 귀족한테 빚을 갑자기 갚으라고 그러니까 쫄쫄 굶게 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가 엉망이 돼서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니 오히려 경제를 살리자고 예.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티베리우스가 보니까 이게 제국이 무너질 적이 됐거든요. 오. 자네들 애국심은 알겠는데 그만해 해서 황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풀어라 해서 경제를 살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 내에 로마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그가 죽은 뒤인 다음 황제, 우리가 아무튼 네로 다음으로 악독한 황제라고 알고 있는 갈리귤라가 엄청난 큰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또 부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기 33년에 있었던 로마의 금융위기가 그 최초의 금융위기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일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케인즈거든요. 케인즈가 그걸 보고 저거야 저거. 지금 대공황 때 우리는 돈을 풀어야 돼. 황제처럼.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오는 교훈이 약간 케인지안으로 대변되는 네. 좀 수정자본주의. 네.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설 역할이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위기 때는. 네. 그 위기가 이제 초래된 거는 뭐 풍랑이 일어나서 금을 실은 배가 가라앉은 것도 있고 채무 불이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채무 불이행을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섣부른 금융 규제였었습니다. 원로원의 부동산 대책 이 금융 위기를 초래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20세기에 들어와서 1990년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네. 1988년에 BIS 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충 보아하니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8% 자기자본 비율을 예. 지키자. 네. 각자의 완급에 따라서 지키자 그랬더니 유럽은 대부분 88년, 89년에 도입을 하고요. 네네네. 일본은 그동안의 그 재벌 정책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 나는 90년부터 할게 해서 90년에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은행들은 네. 자기 자본 비율 8%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줬다가 예.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돈이 더 안 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섣부른 금융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그런 것들입니다. 일본은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나도 선진국의 일원이니까 뭐 쟤네들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일이 초래가 됐으니까요. 그건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책 실패가 늘 또 반복이 되어 왔고 섣부른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도 반복적으로는 또 배우고 그렇죠. 있고 예. 근데 또 그게 또 반복이 되고 있고 예. 지금도 돕니다. 예.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 다 들어와라 뭐 그러기도 하고 다시 제조업을 위대하게 예.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은행들의 그 부동산 PF 대출이 너무 심하니까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러는데 그걸 사실 정부 말 들고 다 같이 동시에 팔면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한 버블의 역사도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상징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 버블이야 뭐 인류 역사와 더불어 항상 터졌다 터졌다 하니까요. 네. 뭐 사례는 뭐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남해 회사 버블도 있었고 예.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하나를 정말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고 팔았던 버블도 대표적이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나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블이라는 게.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푸른 동해바다를 막 헤엄쳐 다니는 명태가 죽으면 북어가 됐다가 동태도 됐다가 먹태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명태 새끼 노가리가 예. 나중에 북어가 될 것 같으냐 동태가 될 것 같으냐 먹태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허무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안다. 예.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버블의 한 가운데서는 그게 네. 영원할 것 같고 네.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예.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엄청난 버블이었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올라탄 사람이 또 가장 큰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버블이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씁니다. 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였나요? 버블 세븐 지역 네. 이야기 많이 했었고 예.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 또 부동산 주식할 때 막 영끌, 비투 이야기를 하고 네. 이런 최근의 현상은 그리고 작가님 눈에는 낯설지는 않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으로 18년 동안이나 연준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네. 96년 미국 의회에 가서 예. 소위 그 유명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irrational exuberance라는 말을 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양반이 정확하게 의회에서 했던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린다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이 먼 훗날 비이성적 과열 때문에 그랬었던 것인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 이 중에 누가 알 것이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했던 정확한 말입니다. 그 앨런 그린스펀도 지금이 그 버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언제부터를 그 시점으로 잡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그 자탄스러운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른바 버블이라고 하던 것도 IT 버블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한 4년은 더 가다가 예. 빵 터졌던 건데요. 예. IT 버블 2000년에 터지지 예. 않습니까? 예. 참 이게 사실 사람들은 논리보다 경제학 이론보다 감정, 네. 예. 마음, 예. 비이성적인 걸로도 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이성적인 과열 많이 좀 예. 느끼시나요? 주변에서 많이 보시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뭐 비트코인 안 갖고 있어서 배 아파서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막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최고점이 트럼프의 취임이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한 달 사이에 1월 달에 취임했는데 그 1월 말에 10%가 푹 떨어졌지 않습니까? 2월은 더 떨어져서 20% 네. 더 빠지고 그랬다가 3월 달부터 다시 올라서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취임할 때보다 약간 오른 상태인데 그 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요. 국제 유가도 아니고 뭐 실물 경제도 아니고 금값도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인간의 감정과
기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는데 금만큼 안전 자산일지 물론 네. 약간 어둠의 루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산을 갖고 있으려는 니즈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 뭐 정확히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가치 측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 거래하는 사람들의 통념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워런 버핏도 한 이야기처럼 가격 상승은 판단력을 망치는 마약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예. Fear of Missing Out. 나만 갑자기 졸지에 거지가 될 것 같고 저걸 못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고 2021년까지 어떤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지극히 또 평범한 감정이란 말이죠. 예. 이걸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신호에 나오는 사이렌 이야기처럼 결국 눈 감고 귀 막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예. 이게 개개인 한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네. 대중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예. 또 주류가 아니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배신과 분노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 역사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지금 거대한 중앙은행 시스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미 연준이 그렇죠. 예. 예. 미 연준은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 치고는 굉장히 늦게 생긴 중앙은행이죠. 1914년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건국한 지 100년이 넘었었고, 뭐 영국이나 스웨덴의 중앙은행에 비해서도 굉장히 늦게 생겼는데,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중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영국을 생각나게 하는 재수없는 말이야. 우리는 중앙은행 필요 없어. 어허.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미국만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이런 걸 겪어야 했을까? 중앙은행이 없어서 그랬구나. 해서 뒤늦게 만든 게 이제 지금 연준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 설립 배경에는 그 금융위기와 버블,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을 설립한 게 미국의 지금 연준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사건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희대의 사기꾼 아주 잡X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서부의 잡X, 예. 그 오거스티스 하인즈라는 사람하고, 예. 그 다음에 동부의 잡X, 예. 그 찰스 모스라는 예. 두 사람이 우리 돈도 많으니 우리 돈을 합쳐서 있는 대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예. 제일 만만한 구리회사 주가를 지금부터 3배를 올려보자 해서 자기 돈 플러스 자기가 갖고 있는 은행 예금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1년 내내 구리회사 주식을 끌어모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1년 내내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두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릴 정도로 끌어모아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한 일주일 동안 폐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꿔줬던 은행들 같이 다 쓰러지죠. 그때 JP 모건이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들이라도 주식을 살리자 해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들, 맨하탄의 은행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다가 감금을 하고 하루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요강만 하나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현찰 다 적어내. 와. 그래서 거의 독재적인 입장에서 그 경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미국인들이 Thank you very much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JP 모건이 더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도 아프고 그래서 이래서 유럽 국가들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만드는구나 해서 만든 게 지금 미 연준입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은 겉으로는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안 하면 은행들도 다 망할 수 있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나선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JP 모건은 더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제일 배가 아팠던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의 대형 철강회사는 다 JP 모건이 갖고 있고 철도 회사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 주식을 싼 값에 JP 모건에다가 넘기고 돈을 받아갔던 것이 부의 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고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부의 집중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은행가들은 선심 쓰듯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부를 더 집중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은행 시스템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됐고 또 그게 기반을 다진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게 이제 지금 연준의 모델까지 흘러오고 있고 아까 앨런 그린스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롬 파월도 꽤 오랫동안 이제 연준 의장을 맡고 있고 이제 임기 한 1년? 내년 2월 끝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벌써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 네.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너무 안 한다. 너무 항상 늦다. 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차현진 작가님이 한국은행에서 네. 38년간 근무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많이 잘못 알려진 게요. 제롬 파월 의장은 대통령에 맞서는 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역사상 연준 의장들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요. 네. 제롬 파월은 굉장히 비둘기 중에 비둘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데 2000년, 2020년 트럼프 1기가 끝나갈 무렵에 트럼프가 자기가 재선을 위해서 막 뛰고 있는 가운데 당선이 아슬아슬한 이런 수준이 되니까 제롬 파월이 선언을 해요. 그동안 미국의 물가는 충분히 안정돼 있으니까 앞으로 2024년 그때 기준으로는 4년 뒤입니다. 4년 동안은 제로금리를 계속 갖고 갈 거야. 여러분들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소위 그 탄력적 평균 물가 제도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결국은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향한 구애거든요. 예. 구애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기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놓쳤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2022년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 실리콘밸리가 견디다 못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예, 실리콘밸리 은행.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그 비난으로부터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진작부터 0.25%포인트씩 올렸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늦어갖고 막 0.75%포인트 팍팍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저항하는 강직한 의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뒷수습에 가깝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역사가 평가를 또 해줄 겁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를 또 비정하게 묘사하는 한 단어도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 그렇죠. 예. 또 책에서도 표현을 해주신 게 소련과 일본 사례를 또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국제사회에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것은 뭐 외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일 것 같고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뭐 최근의 사례를 보면 우리 주변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동북아에서 세력이 확장되니까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일본한테 너 청나라한테 뺏었던 땅 다시 돌려줘. 삼국 간섭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을 확 압박해서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가 틀어졌다가 한 5, 6년 지나다 보니 다시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동북아에 관심을 가지니 야, 여기에 이 판에 미국까지 끼어들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둘이 손을 잡자. 우리 둘이 철도공사 같이 하자. 그래서 손을 잡아요. 그게 바로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갔던 이유고요. 그때 러시아 재무장관인 코컵초프랑 만나서 우리 마산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마산까지 이어지게끔 같이 공사를 하자. 그 협의를 하려고 갔었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맞은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마 동북아를 움직일 수 없는 사태로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때 또 찰떡같이 둘이 또 잘 붙어 있다가 그러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다시 멀어졌다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보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이제
제가 그런 사례를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 또 그들이 봤을 때 제3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 근데 그 흐름 보면은 최근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사실은 비슷해 보이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네. 거기 또 이제 북한도 같이 또 네. 붙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은 혈맹이고 예. 조약을 맺은 예.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인데 지금 트럼프의 몇 마디를 보면 특히 이제 관세 경제적인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방이든 아니든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결국 그 영원한 우방은 없으니까 그때그때 우리의 국익을 그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타를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또 슬기롭게 그런 국난 위기 시에 그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잘 그 대처를 했었고요. 아주 옛날로 경제랑 관계가 될지 외교랑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잘 아는 서희 장군이 네. 당시 동북아의 최대 강대국으로 뛰어올랐던 거란의 요나라의 요구를 받고 가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되찾아오지 네.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기억하는데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 요나라한테 붙었지만 중국도 의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고려의 성종이 우리가 잠깐 강동 육주 가서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를 잊지 않고 형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해서 그 5년 뒤에 중국에 좋은 제도가 있다니 우리도 그대로 보고 배우겠습니다 해서 우리 한국사 처음으로 최초의 동전을 발행을 하거든요. 이건 당나라에서 발행한 건원중보를 저희가 너무 좋은 제도 같아서 본받으려고 합니다 해서 이름도 건원중보라고 똑같이 짓고요. 다만 뒷면에다가 동국, 이건 고려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그거 보면 고려의 성종은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했다 이렇게 보이고, 고려 말에 또 정몽주도 보면 당시는 이제 송나라가 무너지고 원나라가 몽고의 원나라가 지배할 때인데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매년 축하금을 금이나 은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보고 정몽주가 저항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몽고는 말을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깟 금과 은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한반도를 뒤져서 제일 좋은 말 50필로 갚을 테니 그동안 5년치 우리한테 못 갚았던 거 이걸로 퉁칩시다. 말 50마리로요? 예. 너무 싸게 막으려고. 그렇죠. 예. 정몽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술 가장 중요한 건 금과 은은 킵하고 말로 갚고 하는 말로 갚은 거죠. 예. 그런 외교술 같은 것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외교술. 다시 한번 정몽주나 서희 장군 같은 사람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이게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깝게 지내야 한다라는 감정이 참 높은데 경제적으로 봤을 땐 또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과거처럼 또 해올지 모르니 이게 뭐 하나 딱 무자르듯이 선택하기에는 어렵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 앞에 조금 비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따뜻해져 갑니다. 돈에 인간다움이 투영됐을 때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도 한다고요. 이게 영국의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영국은 이제 물질적 풍요의 맛을 알았잖아요. 옛날 이탈리아가 르네상스 시대 때 세계를 상대로 누렸던 그 지위가 한때 식민 지배를 통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갔다가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이거 경제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밥 먹고 밥값도 못하는 사람은 인간 가치도 없어. 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이 지배를 했는데 그거를 또 부추긴 것이
멜더스의 인구론이거든요. 인구론. 예, 뭐 1798년인가 쓰여졌는데 인간 사회는 그 식량은 뭐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예. 그러니 그런 일이 없으려면 영국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당시 수상이었던 얼그레이, 우리가 얼그레이 차 마시지 않습니까? 예. 얼그레이는 그 얼그레이 수상이 그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얼그레이를 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게 어떤 뭐 채소 이름이 아니라 예, 차 사람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수상 이름이었어요. 근데 차를 즐기는 수상이면 굉장히 멋도 알고 인간적일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양반이 빈민법을 만들었어요. 말이 빈민법이지 사실은 빈민탄압법입니다. 흥청망청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는 다 잡아가지고 그 삼청교육대 같은 데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최소한의 밥만 주면 너희들은 일을 해라. 그래야지 도시가 깨끗해지고 치안이 유지가 되고 영국 경제가 발달된다. 밥은 요만큼 줘요. 근데 그걸 보고 당대의 그 문호였던 찰스 디킨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그 빈민구호소, 말이 빈민구호소였지만 수용소였죠. 네. 그 수용소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두 도시 이야기고 다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영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해서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따뜻한 마음에 호소를 했고 그게 이제 차티스트 운동으로 벌어져 가지고 노동 운동이 시작되고 여성이나 아동의 노동 착취를 막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이유는 공물법을 통해 가지고 그 부자들이 식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밥값이 비싸서 그런 건데 수입을 자유화해서 그 일반 백성들의 식비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입이 개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영국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하위 계층으로 이렇게 퍼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인구론으로 대별되는 차가움과 그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든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변되는 따뜻함 그 두 개가 섞여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와 인권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졌다.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도 그랬고 영국이 당시에 막 환경 문제도 엄청 심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극단까지 가서야 어떤 운동이 시작이 되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했던 경제 발전의 구조 역시 극단까지 가서 운동이 시작되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또 반복도 있는 거네요. 멜서스와 찰스 디킨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 날개이기도 했었는데 양 극단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싸움이 누가 이겼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인구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 이론은 조금 이제 틀렸다고 봐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식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멜더스가 당대의 모든 통계 자료 지성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사실은 그 통계학 책이거든요. 여러 가지 물증을 통해서 인구론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인구론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1843년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읽힙니다. 200년 가까이. 200년 가까이. 그걸 보면 따뜻함이 차가움을 이긴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연 경제에서 금융에서도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 인류는 또 그렇게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살아오고 있고 지속 가능한 거고요. 물론 멜서스의 인구론도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겨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따뜻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도 마찬가지일까요? 현재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그라민 은행인가요? 저기 공공 성격을 그 서민금융.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업도요. 생각해 보면 서양에서 금융을 금기시했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환곡, 상평창, 의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국가가 금융기관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힘들 때. 싼 값에 봄에 곡식을 풀고 추수가 되면 갚아라 하는 그런 제도 속에 따뜻함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돈을 만지는 은행은 아니었지만 그 곡식의 문을 곳간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것도 결국은 따뜻함으로 열었던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네. 금속 화폐하고 쌀하고 배 이런 것들이 같이 화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서민들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물가 안정이 그 중앙은행도 없었으니까 뭐 화폐량을 통제하는 거라기보다는 국가가 갖고 있는 조달청 창고의 문을 열고 닫고 납세 시기를 좀 늦추고 하는 것이 물가 안정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생이었다. 그래서 금융은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 따뜻함이 같이 스며 있는 것이 금융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따뜻한 금융이라는 네. 표현 좀 많이 썼던 몇 년 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은행들도 네. 은행장님들이 쪼로록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서민금융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하기는 했었는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정권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봐왔었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그 시켜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각에서는 또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탐욕적인 금융이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다가 네. 나중에 따뜻한 금융을 이끌어내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힘들 때는 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잖아요. 네. 예. 따뜻함이 더 실종되기도 하고. 예. 그럴 때일수록 은행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지갑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제 계산을 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네. 결국 정부가 네. 먼저 조금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마중물을 좀 풀어주고. 예. 기업이나 개인은 유한한 목숨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적어도 무한하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이 결국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거고 순간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우리 경제도 너무 어렵고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소환을 좀 해와야 되는 거고요. 예. 새로운 게 없어요.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 그 안에 인간의 또 탐욕, 어리석음, 질투, 망각, 어리석음, 뭐, 네. 예. 돈 밝히는 세계사, 돈을 밝히고 또 돈으로 밝혀주는 그 세계사를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직접 네. 저희가 차현진 작가님께 한 문장 하나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3년 동안 그 언론사에 기고했던 책을 묶어서 이제 돈 밝히는 세계사 그 책을 썼는데 예. 제 마음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그 책 맨 첫 번째에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돈은 사람들이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이 창안해낸 고안 발명품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고 교환이라는 이익 추구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게 설명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일군이 있고요. 예. 주로 경제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돈을 봅니다. 돈은 그 감사한 감정을 동물 중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돈이다 라고 보는 인류학자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경제학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남태평양의 그 어느 부족을 봤더니 네. 서로 우리 남쪽의 다도해처럼 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서로 농번기나 어번기가 되면 서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길쌈도 매주고 그물도 같이 짜고 하는데 품앗이를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음활리라는 팔찌를 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또 술라바라는 또 목걸이를 주고 하는데
그게 돈인지 알았더니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트로피 내지는 뭐 감사패 같은 거였더라. 아, 돈의 가치는 없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돈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저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가면요. 네. 그 축의금 또는 조의금 10만 원 내면요. 주인이 그 상주나 아니면 헌주가 손님들한테 일일이 인사하면서 그 택시값으로 10,000원, 20,000원 돌려줍니다. 근데 일본에서 온 저 풍습인데 일본에서는 정확하게 반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반가이거든요. 반을 돌려준다. 거기서 유래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순간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기억한다. 옛날엔 물건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나눠 가졌던 것을 아하. 돈을 반으로 나눠주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우리 지갑에서 돈만 턱 주지만 결혼식이나 아니면 상가집에 가지고 지갑에서 돈 꺼내서 주면 결례잖아요. 네네네. 그걸 봉투에 담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보면 분명히 돈은 감사함이 담겨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돈의 시작은 물물 교환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사유재산이 있기 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인 감사한 기억에서 출발한 게 돈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 네. 축의금은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AI가 아닐진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만 표현하겠는가. 화폐의 기원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돈 역시 숫자로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가 그 한 줄을 거기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항상 그 사회면 뭐 주말마다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직장 동료나 친구가 축의금 5만 원 내고 2명이 와서 먹고 갔어요. 막 이런 거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런 걸 사실 떠올릴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지금은 너무 또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별책부록은요. 차현진 작가와 함께 돈 밝히는 세계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